오늘은 어른을 위한 인생 수업이고요. 인생이 아니고 요즘 왜 이렇게 글씨를 엉뚱하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눈은 앞에 있고 마음은 뒤에 가 있는 거죠. 자, 이 책은요. 하버드대 심리학 박사가 들려주는 행복한 삶을 위한 50가지 가르침. 근데 유사한 책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50가지 가르침. 이 책을 선정해서 제가 읽는 이유는요, 다른 이유 없고 도서관에 갔는데 제목이 끌리더라고요. 어른을 위한, 왠지 제가 어른인 것 같아서, 네, 골라왔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충남 보령 교육지원청 옹천도서관. 아무도 빌려 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새 책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새 책이어서. 지은이는 류시안, 대만 및 국내에서 사랑받는 베스트셀러 작가. 저만 몰랐네요. 하버드 대학교, 띄어쓰기를 이렇게 읽으니까 말이 이상해지네요. 하버드 대학교 학사를 거쳐 하버드 교육대학원에서 심리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네요. 현재 작가, 브랜드 컨설턴트, 음악 프로듀서,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로 다양한 분야에서 왕성히 활동하고 있다. 저자는 그간 다수의 심리학자 저서를 통해 수많은 독자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여 더 나은 삶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이끌어왔다. 이 책은 그 경로를 같이 하며 나아가 불확실한 세상에서 확실한 행복을 발견하는 삶의 자세에 관한 단 한 권의 인생 지침서다. 왜 단 한 권의 인생 지침서일까요? 나르시시즘 아닌가요? 이런 건? 불확실한 세상에서 확실한 행복을 발견하는 것에 저는 동의하진 않아요. 어떻게 확실하게 행복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긴 네모처럼 형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컵처럼 형태가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느낌 아닌가요, 행복은? 그러니까 증명해내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행복도 형체 없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요. 고단한 어른살이에 지친 이들이 흔들리는 삶을 바로잡고 진정한 행복에 이르도록 도와줄 통찰력 있는 조언들이 담겨있다. 정말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심리학이 이렇게 쓸모 있을 줄이야. 성숙한 어른이 갖춰야 할 좋은 심리 습관. 심리학이 이렇게 나를 변화시킬 줄이야. 줄이야, 뭔 말 줄이야, 이렇게 그런 어투를 좋아하시나봐요. 번역하신 분은 김소희, 차라라는 분인데요. 중국 번역가로 활동 중이신 분이래요. 네, 어른을 위한 인생 수업. 어른을 위한 인생 수업. 이 책은 언제 출판이 되었는지, 언제적 이야기인지 궁금한데요. 오래지 않은 책이네요. 2022년 3월 3일에 뉴스가 나온 책이고, 이분도 조금 저처럼 숫자에 그러시는 분 아닌가 싶은데요. 3월 3일. 저도 숫자가 딱딱 떨어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른을 위한 인생 수업 읽어보겠습니다. 차례. 한국어판 서문. 한국 독자들에게 서문. 난데없이 들이닥친 평행 우주에게. 1장은 삶의 상처는 곧 새 삶의 출구다. 2장은 불균형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균형이다. 3장은 우리는 결국 연결된 존재다. 4장은 더 나은 관계는 나로부터 시작한다. 네, 동감입니다. 5장 진정한 행복을 위해 기억해야 할 것. 자, 한국 독자들에게 한국어판 서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의 한국어판 서문을 쓸 수 있게 되어 무척이나 영광이다.
10권이 넘는 지난 나의 저서 중 가장 모자람 없이 번역된 것이 바로 한국어판이었다. 전에 DJ, 나의 부캐로 활동하러 갔던 2번을 포함해 서울로 몇 번 출장을 간 적이 있다. 그때마다 잊지 못할 만큼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아마도 난 한국 문화 그리고 한국 사람들과 상당한 인연이 있는 것 같다. 이 책은 작년에 대만에서 출간되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쓴 지 이미 1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당시만 해도 나는 조금의 희망을 품고 있었다. 모든 게 곧 좋아질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오르내리기를 반복하고 있다. 바이러스는 우리와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듯하다. 조금 전까지 이곳을 휩쓸다가 어느 순간 또 모습을 바꿔 저곳에서 불쑥 나타난다. 그러나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들어섰다. 이 불청객 앞에서 이제 이것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나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고 믿는다. 바이러스의 출현은 우리 인류가 일삼은 오만방자한 발전과 어느 정도는 절대적인 인과관계가 있다. 언젠가 인터넷에서 마음에 드는 글을 보았다. 코로나는 지구라는 모친이 우리라는 아이에게 방으로 돌아가 벽을 보고 반성하라고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생각해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의미심장하네요. 이 모든 것이 지나간 후 우리가 자기 자신을 새롭게 점검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평가하지 않는다면 그저 과거의 업무 패턴과 소위 일상으로만 서둘러 돌아가는 격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 부끄러울 것 같다. 이 책을 탈고할 때 황동혁 감독의 오징어 게임이 황동혁 감독님이세요?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시나리오가 10년 전에 쓰인 거라고 해서 저 깜짝 놀랐어요. 저도 제 책이 영화로 나오기를 되게는 아니고 갑자기 뜬금없이 그렇게 소망하게 되었는데요. 10년 걸렸다고 하길래 이런 분의 시나리오조차도 10년인데 저도 그래서 여유롭게 마음을 갖고 이렇게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젠가 사람들에게 통할 때를. 이 책을 탈고할 때 황동혁 감독의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한국이 큰 주목을 받았다. 나도 이 작품을 무척 좋아한다. 간혹 일각에서는 작품의 폭력성을 비난하지만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작품 속에서의 죽음은 각각 고양이가 무단횡단을 하고 있네요. 각각 어디였죠? 산만해서. 작품 속에서의 죽음은 각각 상징하고 있는 바가 있고 살아남은 자의 이유 또한 내포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456번이 살아남은 건 그에게는 천성적으로 낙관적인 면이 있고 선에 대한 일말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오징어 게임은 결국 긍정적인 드라마인 것이다. 만약 이것이 내가 천성적으로 낙관주의자이기 때문에 나온 생각이라고 한다면 그럼 그렇다고 하자. 낙관주의보다 낙천주의가 더 좋은 거라고 했나요? 네, 그러네요. 낙천적인 사람보다 낙관적인 사람이 더 행복지수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어렵죠. 낙관. 어떤 차이인지 아세요? 낙천은 타고난 거고요. 낙관은 후천적인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 내 관점을 바꾸는 게 낙관이라고 합니다. 들은 거예요. 저도. 하지만 이 말을 덧붙이고 싶다. 낙관을 선택하는 이유는 현실을 보지 못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어서가 아니라 참혹한 현실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는 더 사람답게 살고 싶으니까 낙관은 이 책에 담긴 정신을 관통한다. 이 책을 알아봐준 RH 코리아 출판사에 감사드린다. 협조해준 대만 출판사에도 감사하다.
그리고 역자 김소희 씨께 특히나 감사의 말을 전한다. 여러 번 나에게 먼저 연락을 취해 본문 내용의 여러 세부 사항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다. 멋진 직업 정신에 감동받았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손에 든 독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이 부족한 책이 당신의 하루에 약간의 정감과 새로운 지식 그리고 조금의 긍정적 에너지를 주어 당신의 하루가 조금이나마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오늘 타이베이의 저녁 하늘은 구름이 장관이다. 우리는 모두 맑은 날을 좋아하지만 저녁 노을은 구름이 있기에 시처럼 더 웅장하고 아름답다. 하늘을 바라보며 이 은혜로운 축복을 당신에게 바친다. 머나먼 한국 땅에 있는 당신도 함께 느낄 수 있기를. 류쉬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서문. 난데없이 들이닥친 평행 우주에게. 2021년 설날 타이페이의 강력한 한파와 끝없이 내리는 비에 답답해져서 가족들과 함께 불현듯 남부로 떠났다. 고속 열차 자유석을 타고 2시간 남짓을 달려 쪼잉 가오슝시의 시할구에 도착했다. 가오슝은 의외로 날이 맑았고 기온은 딱 좋았다. 우리는 얼른 외투를 벗어 가방에 구겨 넣었다. 아내와 아이들은 빙긋 웃었다. 나는 쪼잉에 사는 친구에게 연락했다. 친구가 가족을 데리고 나와서 몇 년 만에 친구네 2 아이를 보았다. 지난번에 만났을 때만 해도 꼬맹이였는데 중학생이 된 큰딸은 어느새 늘씬하게 걷고 작은 딸은 활달한 데다가 귀엽고 똘똘해서 아들 촨촨과 죽이 잘 맞았다. 우리는 배를 타고 치진 섬으로 향했고 산책하다 출출해져 해변가의 식당으로 갔다. 야외석에 앉아 석양과 음악,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했다. 나는 기억하고 있었다. 작년 한 해가 친구에게는 얼마나 참담한 해였는지. 대만에서 20년 넘게 살았던 친구는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떠날 계획이었다. 집과 차를 팔고 일을 그만두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다. 그러던 찰나 코로나19의 기습에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다. 결국 대만에 남아있기로 했지만 절반의 살림살이는 이미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 버렸다. 아이고. 그뿐만이 아니었다. 어느 날 집에서 딸과 놀아두던 친구는 갑자기 눈의 흰자위를 드러내며 경련을 하다 쓰러졌다. 다행히 집에 함께 있던 아내가 인공호흡을 하고 곧바로 구급차를 불렀다. 그리고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영구적인 손상을 입지 않은 것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었지만 다시 만난 친구는 예전보다 느릿느릿한 모습이었다. 그렇군요. 커피를 마시며 친구는 말했다. 저도 예전보다 느릿느릿해졌는데 검사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뇌경색은 슬쩍 왔다가 가기도 한대요. 이 뇌라는 건 정말 신기한 기관이야. 뇌경색으로 쓰러졌던 그때의 기억이 하나도 없다니까. 조금 전까지 딸이랑 바둑을 두고 있었는데 다음 순간 갑자기 바닥에 누워서 의료진만 쳐다보고 있었어. 갑자기 또 다른 평행 우주로 바뀌어버린 느낌이랄까? 혹시 알아? 다른 평행 우주에서는 내가 계속 딸과 바둑을 두고 있을지? 저와 저희 아이와 같은 생각을 하시네요. 평행이론. 저희 아이도 사고 나기 전에 그 세상에서 자기가 아직 엄마랑 살고 있다는 생각을 가끔 한대요. 거기에 있는 나와, 그러니까 죽다가 살아난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뇌의식이 없다가 다시 의식이 돌아왔을 때 약간 이런 생각을 갖게 하나 봐요. 그래서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책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거기도 아마 이론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도 그렇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과학적으로 증명되진 않았지만 막연히 저도 그런 세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네요.
현실적이지 않다는 핀잔을 들었습니다. 2020년 한 해는 정말이지 어떤 평행우주로 진입한 기분이었다. 매일 뉴스를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다. 어릴 적부터 20년을 넘게 살았던 뉴욕은 한순간 텅 빈 도시가 되었다. 5번가 상점들의 문에는 나무판이 박혔다. 타임스퀘어의 LED 전광판은 여전히 번쩍이고 있었지만 길가에는 한두 명의 행인들만이 목을 움츠린 채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곤 했다. 평소 통제 욕구를 강하게 갖고 있던 사람이라면 지난 한 해가 무척 힘들었을 것이다. 모든 것이 미지의 언저리에 놓여 언제든 통제력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통제란 우리가 통제 가능하며 의식적으로 행하는 모든 결정이다. 우리가 날씨를 통제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날씨는 20일 넘게 비가 내리고 추위에 덜덜 떨어야 하는 타이페이에 계속 머무를 수도 있고 온 가족을 데리고 비가 내리지 않는 가오슝을 넘어갈 수도 있다. 오로지 나의 선택만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타이페이로 다시 돌아갔는데 계속 장마가 이어져도 나는 나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나의 감정은 날씨의 영향을 덜 받을 것이다. 선택권이 있다는 것은 자유와 같고 자유는 사람을 즐겁게 한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도 미래에 더 많은 선택권을 갖기 위해서가 아닐까? 하지만 아쉽게도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좋은 조건을 갖추고도 아무 조건도 갖추지 못한 것처럼 살거나 열심히 만든 황금 세 장을 손에 쥐고 우울해하기도 한다. 물만 가득한 모습과 스스로 감정의 노예가 된 모습을 마주하고 있다 보면 그들이 머릿속이 강한 폭풍우가 몰아치는 평행 우주 상태라는 걸 알 수 있다. 내면의 만족과 평안을 얻고 싶다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바로 보아야 하고 나의 선택권을 제대로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그날 나는 지친 섬의 해변가에 앉아 그날 나는 치진 섬의 해변가에 앉아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이런 자유가 있음에 행동으로 이 행복을 취할 수 있음에 감사했다. 친구 또한 다행이라고 했다. 비록 자신이 생각했던 평행 우주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날이 좋으니 그걸로 됐다고. 우리의 감정은 날씨처럼 매일 바뀐다. 때론 불안정하지만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구름이 너무 많으면 햇볕을 쬐고 싶어지고 햇볕이 너무 뜨거우면 그늘을 찾고 싶어지는 것처럼 감정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려주는 일종의 신호 같은 것이다. 항상 우리의 감정에 귀를 기울여야 함은 분명하지만 나와 감정은 별개라는 사실 또한 잊어서는 안 된다. 나와 감정이 별개라는 사실 또한 잊어서는 안 된다. 하버드대의 뇌신경과학자 질 볼트 테일러 박사의 말에 따르면 90초 동안 나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은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한다. 1분 30초 동안 나의 감정에 신경을 써보래요. 화가 나거나 불쾌감이 느껴질 때 나의 감정을 90초 동안 가만히 바라보고 인식하면 뇌의 편도체가 안정을 찾으면서 분노의 폭발을 막고 감정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 선조들의 말씀인 거죠. 사람 인자를 3번 쓰면 살인도 변한다. 자, 숫자를 세라. 하나, 둘, 셋. 감정이 가라앉는 방법을 이렇게 뇌과학자가 90초예요 하고 정의하기 전에도 우리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께서 참을인자 3개면 살인을 변한다. 그쵸? 캄다운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거를 이렇게 또 문자로 접하게 되네요. 구전되잖아요. 그런 얘기들은 어른들이 숫자를 세라. 참을인자를 써라. 우리에게는 언제나 선택의 여지가 있다. 의식이란 감정이 일어나는 무대이며 언제나 감정보다 한층 위에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감정 자체를 태연하게 바라볼 수 있다.
즉 하늘에는 언제나 구름이 뜨기 마련이고 우리는 곧 하늘인 것이다. 이 책은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핵심은 바로 선택권이다. 스트레스가 심해서 가슴이 답답하거나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벽을 때리며 소리 지르기보다는 뒤로 한 발 물러서서 심호흡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대상의 본질을 바라보다 보면 모든 감정이 지나가 버린다는 걸 알게 된다. 감정을 인식하고 난 후에는 행동으로 이어가보자. 나를 둘러싼 풍경을 바꾸고 관점을 전환시켜 본다. 작은 실천으로 삶을 조금씩 조정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자. 어쩌면 오랜 친구를 만나 해변가의 식당에서 옛 이야기를 나누다가 모래사장 위를 뛰노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이 평행우주도 그럭저럭 받아들일만 하더라고. 류시안. 리디스커블. 삶의 기복은 사실 그렇게 두려운 것이 아니다. 무슨 일이든 처음이 어렵다. 중요한 건 첫 발을 내딛는 것이다. 자신의 약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자. 문제의 인식이 곧 변화의 시작이며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기회다. 삶의 상처는 곧 새 삶의 출구다. 상처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라. 저도 아이들한테 늘상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바뀌지 않으니 바라보는 관점, 너의 생각을 바꿔봐라. 그런 얘기를 자주 하죠. 벌어진 틈을 용감하게 파내다 보면 상처 안에 숨겨진 커다란 힘을 발견할 것이다. 난 이제 안 될 것 같아. 달라질 수 있는 기회가 아직도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대부분은 사실 스스로 답을 이미 알고 있다. 그들은 달라지고 싶다. 다만 확신이 조금 부족할 뿐이다. 그렇죠. 그래서 주변 사람한테 조언을 구하는 거잖아요. 조언을 해주면 그걸 따르지 않아요. 어차피 답은 자기가 정해놓고 동의를 구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렇게 하는데 그게 맞을까? 혼자 오롯이 책임지는 게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주변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 생각한 대로 그냥 밀고 나가는 사람, 이렇게 여러 유형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 지금부터 아주 불가사의한 실화 하나를 들려주려고 한다. 1955년 태국 방콕에서 도시 보수로 사원을 옮기던 때의 일이다. 왓 트라이밋이라는 사원 안에는 석회 반죽으로 된 거대한 불상이 있었다. 아, 이것도 그런 얘기 아닌가요? 피그말리온 이런 거? 키는 무려 4m, 너비는 3m에 달하는 좌불상이었는데 오랫동안 얇은 철판 지붕 아래 놓여 있어 보관 상태가 좋지 않았다. 옮기려면 엄청난 힘이 필요해 보였다. 아니나 다를까 일꾼들이 불상을 들어 올리는 순간 표면이 갈라지기 시작했다. 사원의 주지승은 불상이 더 손상될까 두려워 작업을 중단시켰다. 그날 밤 비가 아주 많이 내렸다. 주지승은 잠이 오지 않아 손전등을 들고 나가 불상을 살펴보았다. 불상 표면의 틈새는 갈라지고 있었고 석회 반죽 덩어리까지 떨어져 내렸다. 불상 내부를 조금 더 살펴보던 주지승은 갑자기 깜짝 놀라며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서 방으로 달려가 다른 승려들을 깨웠다. 승려들은 손전등과 도구를 손에 쥐고 한밤중에 달려나왔다. 주지승의 지도 아래 승려들은 경을 읽으며 불상의 틈을 따라 시공을 시작했다. 보수가 아니었다. 오랜 기간 불상을 감싸고 있었던 것을 조심스럽게 파내는 작업이었다. 시공을 마친 승려들은 불상 주위를 에워싸고 연신 경배를 올렸다. 감동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얼룩덜룩하고 낡은 석회 반죽 속에 감춰져 있던 것은 다름 아닌 황금 불상이었던 것이다. 황금 불상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석회로 덮어놨었군요. 1955년에 있던 일이래요. 태국의 3대 국보 중 하나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황금 불상은 이렇게 발견되었다. 어우, 소름이 돋네요. 추워서 소름이 돋는 게 아니라
너무 놀라운 얘기여서. 불상은 무게가 무려 5.5톤에 달한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금을 5.5톤이나. 몸은 순도 40%, 이마는 순도 80%, 머리와 상투 부분은 순도 99%, 99.99잖아요. 우리가 사는 금반지는 황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오늘날의 금값으로 계산하면 대만 달러로 최소 75억 원, 하나로는 3,200억 원이다. 그럴 것 같네요. 금덩어리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14K, 18K 순금 이렇게 붙어 있는 거잖아요. 불상은 13에서 14세기 수쿠타이 왕조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언제 석회 반죽으로 뒤덮이게 되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이런 상태로 최소 200년을 지나온 것이다. 아우 대단하네요. 1767년 미얀마의 침공과 불상 파괴를 피해 몇 번을 옮겼지만 이 진귀한 참모습을 발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조심조심 옮겼기 때문에 그렇군요. 주지승은 석회 반죽 조각 사이에서 특수 제작된 열쇠 하나를 발견한다. 열쇠를 이용해 불상을 열쇠를 이용해 불상을 구등분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아마도 이동을 편하게 하려고 만든 것으로 보인다. 아니 1767년도에 이런 지혜로움이 있었단 말이죠. 대단한 선조들이네요. 이것은 아마도 이동을 편하게 하려고 만든 것으로 보인다. 불상의 제작자가 얼마나 꼼꼼하게 제작했는지 알 수 있다. 그러게요. 그분이 어떤 분일까요? 그 후대를 위해서 이렇게 배려를 해서 구등분을 해서 열쇠를 만들어서 이렇게 거기 안에다 넣었다는 거잖아요. 다른 책에서 읽은 건데 이거는 하느님의 그러니까 교회를 건축할 때 그 세 가지 입장 차이를 보이는 그 인부들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 아마 이분은 이것을 만드는 그 정신의 상태라고 하면 좀 낮은 말 같네요. 아무튼 그 마음의 상태가 일반적이진 않았네요. 하지만 도대체 누가 또 무엇 때문에 이 귀한 보물을 감춰 놓았던 걸까? 역사적으로는 그 어떠한 기록도 찾을 수가 없다. 현 미얀마인 버마군이 침공했을 당시 이들은 왕국의 힘이 사원, 불상에서 나온다고 믿어. 이 강력한 믿음이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모두 파괴했다. 수코타이 왕조 시대 왕실 전용 사원이었던 왓 마하타 승려들이 불상을 지킬 방법을 고민하다가 황금 불상을 석회로 뒤덮어 점토 불상으로 바꾼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마치 영화 속 이야기 같다. 이 승려분들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 황금을 보고 욕심을 내지 않고 정말 불심이 뼛속 깊이 있으셨던 그런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그렇지 않나요? 훔쳐다가 팔아서 자신의 부귀영화를 누리잖아요. 나는 이 이야기가 무척 마음에 들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가 상처를 입고 난 후 나를 다시 발견해가는 과정과 비슷해 보이지 않는가? 네, 그렇죠. 그러네요. 우리의 참나는 어디로 갔는가? 한때 우리에게는 소중하게 대우받을 가치가 있는 참나가 있었다. 마치 어머니가 아기를 바라보면 흐뭇한 미소가 흘러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초심을 지키고 참나를 받아들이면 생각과 언행이 일치하며 빛이 난다. 하지만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또 무리 속에 들어가기 위해 참나의 투명한 몸체 위로 보호색을 한층 또 한층 덧바른다. 그렇게 평범하고 특별할 것 없는 내가 된다. 우리는 침묵하는 법과 억지로 웃는 법을 배우고 저는 억지로 웃는 법을 못 배워서 사회성이 정말 떨어져요. 침묵하는 법은 배웠죠. 저도 침묵은 배운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 성향인 것 같아요. 춥습니다 아직. 여기는 추워서 주전자를 감싸고 읽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침묵하는 법과 억지로 웃는 법을 배우고 다른 사람과 똑같은 차림을 하고 똑같은 가십거리를 나눈다. 똑같은 차림하고 싶지 않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나의 본래 모습을 점차 잊어버린다. 점토로 뒤덮인 내 모습은 곧 나 자신이 되어버린다. 그것을 지키느라 그 뒤에 더 강인하고 빛나는 본질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다. 그렇다면 진짜 나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때때로 이런 순간이 있다. 어쩔 수 없이 좌절을 마주해야 할 때, 안전지대를 벗어나야만 할 때, 수없이 넘어질 때, 바로 이때 나의 상처를 자세히 관찰하는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상처를 입었다. 어쩌면 앞으로 영원히 상처를 안고 가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불운을 나 자신을 알아가는 기회로 볼 수 있다면 그 틈 안에 숨겨진 새로운 힘이 보일지도 모른다. 자아가 무너짐을 인지하고 안정된 상태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이 보게 될 나의 약한 모습을 감출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다. 지구도 나를 따라 멈추지 않고 쉼없이 돌아간다. 순간 짐이 덜어지고 가벼워짐을 느낀다. 이건 마치 물에 빠져 발버둥을 포기할 때쯤 숨을 크게 한번 들이켜니 내가 양설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다. 엉뚱하시네요.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두 가지 마음.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외상 후 성장이라고 부른다. 삶의 격변을 경험하고 나면 오히려 더욱 강인해진다는 것이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이 이 두 가지 있다. 첫째, 감사하는 마음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연습하면, 예컨대 평소에 감사일기를 쓴다면 불행을 은혜로운 일로 재해석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감사를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작년 9월에 그 감사합니다 챌린지를 했어요. 제가 되게 그게 우스꽝스러웠었거든요. 감사합니다를 100번 해서 그거를 이제 인증하는 거였는데 이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서 2번 절을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조용히 하고 나오는데 그거를 소리내서 100번을 하라고 이제 그 챌린지 하시는 리더분이 그러셨는데 이게 말이 돼? 너무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감사하다는 말을 뱉는 것 자체를 그런 거 자체도 제가 부끄러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2번 일어나서 2번 절을 하고 속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했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감사해서 감사를 했던 건 아니고요. 그냥 힘들 때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냥 감사합니다 입으로 마음으로 대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형식이 있으면 거기에 내용이 담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릇이 비어있으면 거기에 뭘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도 마찬가지로 감사의 그릇을 하나 이렇게 만드시면 거기에 감사가 쌓이는 것 같아요. 차곡차곡. 둘째, 믿음이다. 여기서 믿음이란 반드시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신념을 말한다. 그렇죠. 저도 종교는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에는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저는 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객관적으로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 아이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늘상 하는 것 같아요. 너희가 나를 통해 세상에 나왔지만 뭔가 의무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 나온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해줘요.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괜찮다. 차차 알아가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해요. 나도 아직 모르겠다. 엄마가 이 세상에 온 이유를. 근데 뭔가 이유가 있었으니 오지 않았겠니? 라는 얘기를 하죠. 그 사실을 믿는 것만으로도 목적을 계속해서 맞아요. 목적을 계속해서 찾아요. 저도. 그것은 곧 나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이 저랑 맞지 않는다고 느끼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이거 하려고 세상에 나왔을까? 그 일을 하면서 계속 묵묵히 생각을 해요. 이게 나한테 맞는 일일까? 뭐 이렇게 작게는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이러려고 세상에 왔을까라는 이걸 하는 게 내 인생의 코스에 원래 정해져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불교학에 유명한 말이 있다. 심생 즉 종족 법생이고 심멸 즉 종종 법멸이라. 마음이 생하는 즉시 온갖 법이 생기고 마음이 멸하는 즉시 온갖 법이 멸한다는 뜻으로 원효 대사가 남긴 가르침이다. 즉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일체 유심증 뭐 이런 건가요? 우리의 마음은 외부 세계를 변화시키고 또 나의 외적 자를 변화시킨다. 벌어진 틈을 용감하게 파내다 보면 나의 상처 안에 숨겨진 커다란 힘을 발견할 것이다. 당신을 위해 마음 안에 남겨둔 그 열쇠를 찾을 수 있기를. 보통 나를 소중히 하라. 제가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많이 들어있네요. 결이 같은가 봐요. 이분은 많이 배우셨지만 저는 그렇진 않지만 마음의 결은 학력과는 별개인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어른이 되면서 느끼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많이 배운 사람의 그 지식의 그릇이, 지혜의 그릇이 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식과 지혜는 별개인 것 같은데 이분은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혜는 저는 나이가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보통 나를 소중히 하라. 언젠가는 우리 모두 이 세상을 떠날 것이기에 우리는 매 순간 모든 만남을 지극히 평범한 모든 보통 나를 더욱 소중히 해야 한다. 맑고 상쾌한 어느 가을 아침이었다. 대학 교정 근처의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있는데 창문 옆으로 누군가 후다닥 달려가는 것이 보였다. 그는 빠른 걸음으로 방향을 틀더니 식당으로 뛰어들어왔다. 식당 사장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니 사장님이 오 세상에 하고 소리를 질렀다. 뭔 일이 있구나 싶었다. 커피를 사는 척 카운터로 가서 귀를 기울여 보는데 사장님이 말했다. 커피 그냥 가져가세요. 오늘은 안 팝니다. 무슨 일이에요? 방금 친구가 와서 그러는데 비행기 2대가 세계 무역센터를 들이받았대요. 나는 사장님과 함께 맞은편 학생회관으로 달려갔다. 그곳엔 벽걸이 텔레비전이 있었다. 사람들이 그 앞을 잔뜩 에워싸고 있는 것이 보였다. 가까이 다가갈 때쯤 사람들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브라운관 속에는 본래 두동이었던 세계무역센터가 한 동만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그때 갑자기 대학 동창이던 리처드가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휴대폰을 꺼내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말했다. 전화선이 모두 끊겨서 전화가 안 돼요. 학생회관을 뛰쳐나가다 마침 같은 대학에 재학 중인 리처드의 동생을 마주쳤다. 키가 190cm나 되는 이 장정이 나를 끌어안고 흐느껴 울었다. 나는 숙소로 돌아와 1시간가량 뉴스를 보았다. 손에는 아까 가져온 커피가 아직도 들려있었다. 커피는 식었고 손은 굳었다. 그 후 나는 부랴부랴 뉴욕으로 향했다. 맨하탄에 임시로 만들어진 가정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곳은 3,600평, 약 1,200제곱미터를 말한다. 3,600평에 이르는 개방된 공간에 60여 개의 자리를 마련해 놓고 피해자의 친족이 경제적인 지원을 신청하거나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돕고 있었다. 센터에 들어서자 커다란 게시판이 보였다. 그 위에는 가족들이 인화해 온 사진들이 빽빽하게 붙어 있었다. 가족 사진 아래에는 실종이라고 적혀 있었다. 우리는 희생자라는 말을 할 수 없었다. 그 말을 들으면 희생자 아니에요. 아직 죽지 않았다고요. 라며 울부짖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었다. 가족들은 접이식 의자에 앉아 대기했다. 길고 긴 줄이 이어졌다. 그중 아일랜드 국적을 가진 한 여성이 내게 왔다. 옆에는 2명의 아이가 엄마 곁을 빙빙 돌고 있었다. 여성의 남편은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간 소방관이었는데 빌딩이 무너진 후로 소식이 끊겼다고 했다.
그날 남편이 출근하면서 저를 안아주겠다고 했는데 전날 저녁에 제가 남편한테 화가 좀 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등을 돌려버렸어요. 잠시 후에 문 닫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말도 안 돼.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맹세할게요. 그 사람이 살아서 돌아오기만 한다면 꽉 안아주고 싶어요. 영원히 떠나지 못하게 할 거예요. 나는 여성의 손을 잡고 묵묵히 이야기를 들어줄 뿐이었다. 어떤 말을 건네야 할지 마땅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때 불현듯 교수님이 했던 경고가 떠올랐다. 상처받은 사람의 감정 앞에서 상담자는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던 말. 상대방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았으면 하겠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고통을 떠맡아 줄 수는 없어. 그럴 때는 염세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아주 냉담해지기도 하지. 이런 동정피로증은 우리의 의식을 점점 잠식하기도 해. 그래서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조금은 남겨야 하는 거야. 동정피로증이 나를 찾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매일 센터로 출근해 이야기를 듣고 또 들었다. 집으로 돌아와 세수를 하다가 거울을 보면서 나도 나의 초췌한 모습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쯤 나는 너무나 울고 싶은 상태였다. 집으로 돌아오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아빠, 엄마의 모습에 당시 어렸던 내 여동생이 숙제하고 있는 모습에도 이상하게 눈물이 나려고 했다. 저도 그런 날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 마음이 어두워서 그렇다고 생각했거든요. 눈물이 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아이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가끔 문득 내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저도 동종 피로증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내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중에 안정을 찾고 난 후 그 감정을 세밀하게 곱씹어 보면서 감정 뒤에 숨어있는 생각들을 찾아보았다. 그건 피로가 아니라 감격이었다.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무사한 것에 대한 감격.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좋을까? 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힘든 일을 겪을까? 나의 행운에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책을 느꼈다. 다시 생각을 살펴보았다. 그럼 또 무엇 때문에 이 가책이 느껴지는 걸까? 열심히 살아오지 않아서? 그건 불합리하다. 본래 사람의 운명이란 모두 제각기인데 반드시 거창해야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평범함 속에서 내게 주어진 복을 소중히 하고 머나먼 미래 대신 하루하루를 잘 보내면 그걸로 된 것 아닌가?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었던 사람들도 이렇게 한탄하며 말했다. 다시 그 사람과 평범한 하루를 보낼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저도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가 첫 번째였고, 그다음에 엄마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죽음은 오래전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되려 덤덤했는데 이제 엄마는 너무 느닷없었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 평범한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꼈어요. 2016년 이후. 그러니까 얼마 안 됐지만 그렇게 뼈저리게 느끼면서 그 하루하루가 쌓이면서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난 제 자신을 볼 때 되게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때 썼던 다이어리를 보면 많이 느껴요. 아, 지금 내가 많이 자랐구나. 아, 이렇게 많이 자랐구나. 마음이 내가 많이 자랐구나 느낍니다. 평범한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하다는 거. 그리고 그래서 제 머릿속에 항상 시한부라는 게 머릿속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만 시한부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시한부예요. 그쵸? 그게 몇십 년이 됐던 몇 년이 됐든 우리는 그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는 삶을 사는 건데 그 종착점을 모르기 때문에 경거망동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저희 아이한테 항상 경거망동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시한부라는 생각을 하면 하루하루에 너무 밤에 감격스러울 때가 되게 많아요. 저는 그러니까 아이가 무탈하게 각각 다 떨어져서 사는데 무탈하게 하루가 마감된 데에 대한 감사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전화가 이렇게 울리면 그래서 불안증이 막 올라오는 것 같아요. 또 불길한 전화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며칠 후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안녕, 나 리처드야. 나 괜찮아. 아무 일 없다고. 나는 친구에게 욕을 퍼부었다. 물론 기쁨의 욕이었다. 리처드는 그날 출근길에 차가 막혀 15분을 지각한 걸로 사고를 면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제가 차가 막힐 때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늦어지고 이렇게 제가 시간에 대한 강박증이 있는데 그 시간이 다 이유가 늦어지는데 이유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니까 모든 게 다 용서가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다시는 차 막히는 걸로 불평 안 하련다. 그렇죠. 이런 마음이 되는 거죠. 우리의 긴 삶의 15분이란 어떤 의미일까? 저도 이런 걸 많이 깨우쳤어요. 15분은 생사의 차이를 만들 수 있었다. 아니요. 단 1분도 그래요. 몇 초도 그래요. 이런 15분의 순간이 우리 삶에는 얼마나 있을까? 사실은 꽤 많다. 우리가 현재를 잘 살아갈 수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할 수 있다면 말이다. 리처드는 지금 미국에 있고 나는 타이페이에 있다. 하지만 2001년부터 우리는 매년 한 번씩 만난다. 벌써 몇 년을 리처드가 20시간이 넘는 비행으로 나를 만나러 왔고 나도 뉴욕에 가게 되면 반드시 그 친구를 찾아간다. 큰 사건이 사람을 키우는 것 같아요. 그 후 리처드가 결혼과 함께 플로리다로 이사를 해서 우리는 여전히 아이들을 데리고 플로리다의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만난다. 모든 만남이 즐겁고도 감사하다. 모든 비극은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소중히 하라는 가르침이다. 모든 결합은 인간의 사랑으로 서로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다. 모든 만남은 스쳐 지나가는 것일지라도 인연이다. 집을 나서는 매 순간이 이별이며 집으로 돌아오는 매 순간이 만남이다. 맞아요. 저 이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언젠가는 우리 모두 이 세상을 떠날 것이기에 우리는 매 순간을, 모든 만남을, 지극히 평범한 모든 보통 날을 더욱 소중히 해야 하지 않을까? 감정과 친구가 되는 법. 우리의 모든 생각은 눈앞을 스쳐가는 구름과도 같고 또 아주 잠깐 동안의 날씨와도 같다. 하지만 우리는 하늘이기에 날씨가 어떻게 변하든 흔들리지 않는다. 하늘은 영원히 그곳에 변하지 않고 존재한다. 잠시 라이브를 끄고 꺼야 할 상황입니다.